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콘택트렌즈 실습 기초 담당 교수 김영수입니다. 지금부터 콘택트렌즈 실습 기초 3주차 2차 시수업 내용에 들어갈 텐데요. 본격적인 수업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내용을 간략하게만 되짚어 보면요. 결국은 이 각막 곡률계를 사용하는 이유는 콘택트렌즈를 처방하기 위해서 각막의 곡률 반경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또한 이러한 각막 곡률계를 사용해서 이러한 각막 곡률 반경, 즉 콘택트 렌즈 처방을 위한 각막 곡률 반경 측정 이외에도 각막 난시의 종류라거나 각막 난시의 크기라거나 각막의 왜곡 상태 등 또 이러한 원추 각막의 유무를 평가하거나 또는 이러한 인공수정체의 도수, 백내장 수술을 할 때 눈 안에 삽입하는 인공수정체의 도수 등을 평가할 때도 이러한 각막 곡률계가 사용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3주차 2차 시수업 내용에 들어가 볼게요. 자, 이번 시간에는 각막 곡률계를 어떻게 조작하는지 검사 순서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또한 이런 각막 곡률계를 어떻게 앞으로 활용하게 될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임상에 나아갔을 때 안경사가 정확한 각막의 곡률 반경을 측정해서 이에 맞는 정확한 콘택트 렌즈를 피팅할 수 있는 그런 안경사로서의 역량을 기를 수 있습니다. 자, 검사 순서를 살펴보면요. 내가 차례대로 이렇게 마치 동영상은 아니지만 동영상을 보듯 이렇게 설명을 해줄 테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대략 이렇구나 라는 것 정도만 일단 이해해 주세요. 그러면 직접 대면 수업 시간에 만져보고 또 조작해보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렌즈미터를 사용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런 망원경 형태의 어떤 광학기구, 광학검사 기계를 사용할 때는 모두 다 시도조절이라는 것을 해야 하는데요. 이 시도조절이라는 것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정시라면 상관없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기계는 기본적으로 정시인 사람들에게 맞춰서 다 만들어져 있고요. 내가 만약에 정시라면 그냥 이런 시도조절 과정 필요 없이 그냥 사용하면 되겠지만, 사람들의 굴절 이상도는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정시인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각막 곡률계가 실제로 나같이 비정시인 사람에게는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지만 나 같은 사람도 안경을 써서 완전히 정시 상태라면 사실 시도 조정을 하지 않아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시 상태로 지금 아예 저반 렌즈를 움직여 놓지 않은 상태라면, 하지만 나같이 안경을 쓴 사람이라도 약간 저교정됐거나 약간 과교정된 안경을 착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에서는 이러한 측정을 할 때 측정 수치에 오차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측정자, 검사를 하는 검사자, 다시 얘기하면 안경사의 눈의 굴절 이상도에 장비를 맞추기 위한 하나의 절차가 시도조정이다라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 설명에 대해서 쭉 나왔는데요. 이런 주저리 다 필요 없어요.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시도조절을 하기 전에, 즉 케라토미터를 본격적으로 조작하기 전에는 일단 전원 스위치를 켜지 않습니다. 전원 스위치를 켜도 무방하긴 한데 일반적으로 렌즈미터의 시도 조정을 할 때도 전원 스위치를 켤 필요가 없어요. 전원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렌즈미터에서 안에 보면 검은색 선들이 보여지잖아요. 그죠? 그런 주경선들, 이런 선들이 보여지면 이런 선들의 선명도, 또 그 안에 각도기처럼 180도 단위로 이렇게 숫자들이 써 있으면 그 숫자들을 보면서 렌즈미터의 저반 렌즈를 회전시켜서 시도 조절을 했듯이, 이도 마찬가지로 케라토미터도 일단 저반 렌즈를 최대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시켜줍니다. 자, 첫 번째, 저반 렌즈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최대한 회전시켜주게 되면 첫 번째 그림과 같이 이 안쪽에 화면을 보면 전원이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그냥 이렇게 회색 형태로 그냥 이렇게 스크린 같은 것만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 상태에서 중앙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동그란 원이 하나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얘를 일단 최대한 흐리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절차가 바로 저반 렌즈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최대한 돌려주는 게 되겠죠. 그 상태에서 다시 시계 방향으로 저반 렌즈를 회전시켜 주다가 이 화면 스크린 안에 보여지는 검은색 원이 최대한 선명해질 때
저반 렌즈의 회전을 멈추게 되면 그때가 바로 시도 조정이 마무리된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시도 조정은 이미 렌즈 미터를 사용할 때 많이들 해봤으니까요. 그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시도 조정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장비의 높이를 조정하고 주시 높이점의 환자의 외안각을 맞춘다. 그러니까 환자에게 앉으라고 한 후에요. 내가 동영상 그 게시판에 올려놨어요. 게시판? 자료실에 올려놓은 동영상을 보면 되겠지만, 어찌됐든, 그때 이 아래쪽에 이 본체부를 움직이는, 테이블을 움직이는 발판이 있어요. 테이블을 움직여서 이 환자의 앉은 키에 맞춰서 장비의 높이를 일반적으로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대략적으로 맞춰놓은 상태에서 이 환자에게 턱받침대에다가 얼굴을 올려놓도록 하고, 이때 측면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 윗눈꺼풀과 아랫눈꺼풀이 만나는 이 귀 쪽 방향에서 만나는 이 끝부분을 외안각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높이에다가 여기 장비 높이 맞춤 핀의 위치를 맞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검사를 정면에서 이렇게 검사를 하기 전에 본격적으로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총을 쏘듯이, 내가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나 모르겠네. 이 장비 높이 맞춤 핀이 옆에 있고요. 이렇게 캐러터미터 이게 저반 렌즈가 있고요. 뭐 이렇게 몸통이 달려 있다라고 얘기하면, 내가 검사자가 요 장비 높이 맞춤 핀의 요 끝부분이 환자의 이렇게 표현하면 이해가 될까? 여기 외안각 끝부분 있죠. 이 끝부분하고 일직선이 되도록 맞추면 됩니다. 내가 지금 그림을 잘못 그렸을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이 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비 높이 맞춤 핀의 위치에 검사를 받고자 하는 피검사자의 외안각의 끝부분과 높이가 맞춰지도록 맞추면 기본적으로 이런 그 캐러토미터의 몸통의 높이가 이 환자의 눈높이에 맞춰줬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직 높이를 맞췄으면 수평 방향의 위치를 맞춰야 되니까요. 이 중앙에 점이 하나 찍혀 있죠. 이 방향이 눈의 위치로 이쪽으로 이제 좀 움직여야 되겠네요. 조이스틱을 이용해서. 그래서 눈의 각막의 중앙과 이렇게 맞도록 위치시킨 상태에서 측정을 시작하면 되겠죠. 따라서 두 번째 시도 조정을 한 다음에는 이런 장비의 높이 맞춤 핀을 피검사자의 외안각의 위치에 맞추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자, 자꾸 넘어가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가림판을 이용해서 지금 현재 상태는 이쪽에 있는 눈이 OS, 왼쪽 눈이겠네요. 그죠? 왼쪽 눈을 측정할 때는 이 가림판으로 오른쪽 눈을 가린 상태에서 이 피검사자는 왼쪽 눈으로 이 장비의 안쪽에 본인의 눈이 반사되는 본인의 눈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이제 측정 준비가 끝났으니까 이제 검사자는 측정을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피검사자에게 장비의 중앙을 보도록 한다.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요 장비의 중앙을 보게 되면 이거는 검사자가 아니라 피검사자, 손님 얘기하는 거예요. 콘택트 렌즈를 맞추고자 하는 손님이 요 구멍 안쪽을 바라보게 되면 요 안쪽에 이렇게 내 눈이 이렇게 비춰집니다. 그래서 내 눈의 중앙을 바라보고 있으면 돼요. 그 상태에서 눈을 이렇게 옆으로 움직이면 안 돼요. 정확하게 그 눈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에서 눈을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을 시작하게 되겠죠. 당연히도 시도 조정이 됐으니까 요 안쪽에 보여지는 검은색 원은 아주 선명하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시도 조정이 됐죠. 그 다음에 장비의 캐러토미터의 높이를 환자의 눈높이에 수직 높이를 맞추고 수평의 위치를 맞추고 이런 피검사자의 경우에는 이 장비의 안쪽에 본인의 눈을 바라보고 있으면 됩니다. 그 상태는 이제 측정의 준비가 마무리되었다라고 보면 되고요. 자, 다섯 번째. 자, 이제 전원을 켜게 됩니다. 그러면 뭐 물론 시도 조정을 요거 한 상태 있잖아요. 시도 조정이 끝나면 바로 전원을 그냥 켜주면 돼요. 그래서 요거 2번 사이에 사실 뭐 전원 온 전원을 켠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자, 전원을 켜게 되면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요 마이어 이미지에 불이 켜져요. 전등에 불 켜지듯이 이게 켜지는 거고요. 전원을 켜지 않으면 이게 불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전원을 켰으니까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어찌됐든 자, 그 상태에서 이제 피검사자는 그 몸통 안에 본인의 눈이 반사되는 걸 바라보면 되는데 이제 검사자, 안경사의 입장에서 저반 렌즈를 통해서 바라보게 되면 이 안쪽에 이렇게 아까 얘기한 그 검은색 원이 있잖아요. 그 원이 선명하게 보이는데 여기서 그냥 흰색으로 편의상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원이 선명하게 보여질 거고요. 그러면 마이어 이미지가 하나,
둘, 세 개의 마이어 이미지가 보여지거든요. 이때 이 중간에 있는 요 중앙에 있는 마이어 이미지 있잖아요. 오른쪽에 있는 마이어 이미지의 중앙을 요 원의 중앙에다가 맞추면 돼요. 일단 그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러면 이 몸통을 조이스틱을 이용해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초점 조절 손잡이를 조정해서 중앙에 원을 하나로 만들게 됩니다. 자, 일단 여기 중앙의 원에다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마이어 이미지를 갖다 놨죠? 하지만 이 마이어 이미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의 선명한 이미지가 있고 뒤쪽에 좀 약간 불투명한, 좀 흐린 이미지가 있어요. 얘는 뭐냐면 장비와 이 검사자의 눈 사이의 거리가 아주 완벽하게 맞지 않았고 지금 높이도 제대로 안 맞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이스틱을 이용해서 장비를 앞뒤로 또 조이스틱을 회전시켜서 상하로 또 좌우로 움직이다 보면 이렇게 두 개가 갈라져 있던 이미지가 이렇게 하나로 일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측정의 1단계가 마무리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이 중앙에 있는 요 원에다가 마이어 이미지를 대략적으로 중앙에다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퍼져 있잖아요. 두 개로 퍼져 있는 이미지를 하나로 만들면 됩니다. 그건 나중에 알려줄게요. 요 단계까지는 모두 다 지금 현재 이 조이스틱만을 움직였지 다른 건 조작한 게 전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실습할 때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5번 단계에서는 초점을 맞추는 단계가 되겠다. 그러니까 장비의 위치를 환자의 피검사자의 눈에 적절한 거리를 맞추고 높이와 또 폭도 정확하게 맞추게 되면 이쪽 오른쪽 그림과 마찬가지로 중앙에 원 하나 시도 조절할 때부터 계속 보여줬던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마이어 이미지도 하나로 아주 선명하게 중앙에 위치하는 상태가 될 겁니다. 이 단계까지 맞추는 게 5번 단계가 되겠고요. 자, 6번 단계입니다. 자, 이때는 산안시가 있는 경우와 산안시가 아닌 도난시와 직난시만 있는 경우가 조금 다르긴 한데요. 사실은 산안시가 있든 직난시가 있든 도난시가 있든 어떻게 해주냐면 이게 산안시가 있는지 도난시가 있는지 직난시가 있는지 사실 알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 밑에 보면 긴 손잡이가 하나 있어요. 제일 긴 거. 얘가 몸통을 회전시킬 수 있는 손잡이입니다. 그래서 얘를 인위적으로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시키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이 중앙의 위치가 맞추어서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몸통 회전 손잡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한쪽, 오른쪽도 상관없고요. 왼쪽도 상관없고요. 인위적으로 이렇게 비틀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여지는 빼기 표시가 원래대로 하자 그러면 요 오른쪽 그림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확하게 평행한 상태가 되어야 하는데 얘가 이렇게 어긋나 있는 상태가 될 겁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손잡이를 조금 돌려서 두 개의 마이너스, 요 두 개의 빼기 표시가 이렇게 나란히가 되도록 만들어주면 일단 이제 수직 방향과 수평 방향, 즉 강주경선과 약주경선의 각막 공률 반경을 측정할 준비가 된 거예요. 얘는 뭐냐면 난시의 방향을 찾았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이런 각막 난시가 몇 도 방향인지를 찾는 단계다. 그러니까 몇 도인지 찾기 위해서 처음부터 조금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한쪽을 확 돌려놓고 쭉 조금 오다가 얘를 정렬시키게 되면 그게 난시의 방향이 180도일 수도 있고 90도일 수도 있고 또는 뭐 산안시가 있는 경우에는 뭐 45도일 수도 있고 뭐 50도일 수도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각막 난시의 방향에 맞출 수 있는 단계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단계를 바로 난시, 특히 각막 난시의 방향을 맞추는 단계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앙에 있는 마이어 이미지는 정확하게 가운데 있는 원형의 타겟과 정확하게 일치시켰고 또한 몸통을 회전시켜서 정확하게 여기 보면 마이어 이미지 위쪽과 오른쪽 또는 왼쪽에 있는 마이어 이미지가 있을 텐데요. 잠깐만요. 자, 오른쪽이나 왼쪽에 하나의 마이어 이미지가 있을 거고 또 위에 하나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수직으로 분리된 곳을 보면 이렇게 빼기 표시가 있어요. 그래서 요 빼기 표시가 나란히 되었다는 얘기는 결국은 어떻다는 얘기일까요? 이제 난시의 방향은 맞춰져 있는 상태란 얘기입니다. 이때 수직경선 조절 손잡이를 이용해서 회전시키게 되면 요 마이너스의 간격이 줄어들거나 늘어나게 됩니다. 이때 자,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되지? 요거 좀 애니메이션이 좀 잘못됐는데 잠깐만 멈추고 다시 돌아올게요.
네, 내가 이거 그 애니메이션을 잘못 만들어서 조금 수정하고 왔어요.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때 수직경선 조절 손잡이를 회전시키게 되면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마이어 이미지가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요 빼기 표시가 하나가 됐죠. 처음에 이렇게 왼쪽 그림과 같이 이 빼기 표시가 두 개가 됐다는 얘기는 수직경선 방향의 곡률 반경이 아직 정확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랬을 때 수직경선 조절 손잡이를 이렇게 회전시키면 이 간격이 넓어졌다 좁아졌다 하거든요. 그럼 좁아지는 방향으로 돌리면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오른쪽 그림과 마찬가지로 빼기 표시를 하나로 만들어주면 수직경선 방향의 곡률 반경은 측정이 완료되었다. 자, 이번에 뭐가 남았을까요? 이렇게 수평경선에 보면 더하기 표시가 또 이렇게 어긋나 있죠? 자, 다음 화면으로 넘어갈게요. 아, 이것도 애니메이션이 또 잘못됐네. 네, 무슨 이유 때문에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애니메이션이 계속 어긋나서 다시 할게요, 다시. 자, 수직경선 조절 손잡이를 돌리게 되면, 회전시키게 되면 수직 방향으로 있던 마이어 이미지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빼기 표시가 하나로 만들어질 거고요. 이 상태에서 수평경선의 마이어 이미지와 중앙에 있는 마이어 이미지를 보면 또 간격이 좀 벌어져 있어요. 이때 수평경선 조절 손잡이를 회전시키게 되면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해서 더하기 표시가 지금 정확하게는 맞춰지지 않았는데 어쨌든 하나로 만들어지죠. 그럼 결국은 이런 겁니다. 중앙에 있는 마이어 이미지와 위쪽의 마이어 이미지가 정렬이 됐고 또 좌측의 마이어 이미지가 정확하게 지금 정렬된 상태죠. 이렇게 되면 이제 측정이 완료된 상태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래요. 이제 마지막으로 렌즈미터에서도 최종 구절력을 다 측정했으면 그 안에 그 구절력 표시 창에 수치만 읽어주면 되잖아요. 이렇듯 케라토미터에서도 이제 마지막 이제 수치만 읽어주는 단계가 남았는데 그 전 단계까지를 아주 빠르게 한 30초 정도로 정리하면 이렇죠. 시도 조정을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 몸통의 높이를 또 수평 방향을 조이스틱을 이용해서 맞추게 되고요. 그쵸? 그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마이어 이미지가 비춰진 상태에서 몸통을 최대한 대각선 방향으로 회전시킨 상태에서 쭉 하고 다시 원위치로 돌리거나 그걸 지나쳐서 마이어 이미지에 예를 들어서 빼기 표시가 이렇게 어긋나 있으면 얘를 일단 나란히 상태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이게 각막난시의 위치를 찾는 과정이 되겠고요. 또한 이 단계에서 수직경선 조절 손잡이를 이용해서 빼기 표시를 아유 이상하게 그려졌네. 하나로 만들고 또 수평경선 조절 손잡이를 이용해서 여기 보면 더하기 표시를 하나로 일치하게 만들어주면 측정이 끝났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이제 측정된 결과치만 이제 읽어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조금 어려운 면이 있는 게 그 렌즈미터 같은 경우는 굴절력이 뭐 0.25 단위, 2호 다이옵터 단위로 뚝뚝뚝뚝뚝 있으니까 뭐 읽는 게 어렵지 않은데 자, 봐봐요. 얘는 어떤 자같이 눈금이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V와 H가 있어요. 써 있는 게. 자, 보세요. 버티컬은 우리말로 수직 또는 수직 방향을 의미하고요. 이거 중요해요. 알아두세요. horizontal이라고 읽어요. 얘는 수평 또는 수평 방향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수직경선의 곡률 반경을 읽기 위해서는 V라고 써있는 버티컬 방향의 수치를 읽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각막의 수평 방향의 곡률 반경을 읽기 위해서는 horizontal H 방향의 곡률 반경을 읽어주면 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일단 수직경선 방향의 굴절력을 한번 읽어볼게요. 곡률 반경을 볼게요. 자, 요거 밑에 거는 밀리미터 단위가 되겠네요. 그죠? 곡률 반경이 되겠고요. 자, 이 위쪽에는 다이옵터 단위의 각막의 만곡도가 되겠네요. 어차피 두 개의 관계는 똑같은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봅시다. 밀리미터 단위를 읽는 건 정말 쉬워요. 자, 하나가 0.01mm 단위입니다. 얘가 0.01mm 단위이기 때문에 7.4면 여기는 어딜까요? 7.41, 7.42, 7.43, 7.44, 7.45 요게 한 반 중간 정도 길이면 얘가 0.05단인데요. 그 옆에 칸이잖아요. 그러니까 몇일까요? 7.46mm의 수직 방향의 곡률 반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읽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또한 수평 방향도 마찬가지로 수평 방향도 곡률 반경을 읽어주면 자, 얘는 어떻게 될까요? 7.41, 7.42, 7.43, 7.44, 7.45, 7.46과 7.47의 중간이네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곡률 반경은 7.465mm가 되겠네요. 그죠? 근데 보통은 요 뒤에 세 자리까지는 읽지 않으니까 그냥 7.46 정도로 그냥 읽어주어도 되고요. 더 정확하게 하면 뭐 세 자리까지 읽어주어도 상관없습니다. 두 개 선의 사이는 그죠? 한 자리, 소수점 한 자리가 더 나가면 되는 거니까요. 어찌됐든. 자, 그러면 7.46, 7.46 거의 비슷한 곡률 반경을 가진 거네요. 그래서 수평과 수직 방향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얘는 난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즉 강주경선과 약주경선이 거의 없는, 조금은 난시가 있지만 거의 없는 상태가 될 거고요. 자, 이번에는 다이옵터 단위의 망곡도, 그러니까 굴절력 단위의 망곡도, 각막의 망곡도도 한번 읽어줘야 되는데요. 얘는 골 때립니다. 잘 보세요. 요 한 칸이 0.125 다이옵터 단위입니다. 따라서 자 보세요. 얘가 45 다이옵터면 그 옆에 한 칸은 얼마일까요? 45.125 다이옵터가 될 거고요. 또 그 옆에 칸은요. 그 옆에 칸은 얼마일까요? 또 여기다가 0.125를 더하게 되면 얼마가 돼요? 45.250 다이옵터가 되고요. 아직 딱 여기 한 눈금, 그 다음 눈금이니까 요 굵은 선 있잖아요. 요 위치에 수치를 읽어주면 되니까 결국은 45.250 다이옵터라는 수직경선 방향의 각막의 망곡도, 각막의 굴절력을 알 수 있어요. 그죠? 아래쪽도 뭐 비슷하겠죠. 그죠? 한번 읽어볼까요? 45 다이옵터, 그 옆에 한 칸은 45.125, 또 그 옆에 한 칸은 45.25가 되겠죠. 45.25. 뭐 물론 조금 넘어갔으니까 더 정확하게 읽어줄 수도 있지만 뭐 대략적으로 45.25. 왜냐면 그 다음 칸, 여기가 다음 칸이잖아요. 요 다음 칸보다는 요 칸에 더 가까우니까 더 가까운 쪽 수치를 그냥 읽어주면 돼요. 그래서 45.25 다이옵터가 되는데, 자, 내가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그러면 요 위에 수치를 내가 좀 바꿔볼게요. 이렇게 하면 될까? 내가 수치를 바꿔볼 테니까 몇 다이옵터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해요. 자, 여기가 45.50이라고 표현되어 있다고 합시다. 여기가 45.50이에요. 자, 수직 방향의 각막의 망곡도, 각막의 굴절력은 얼마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주면 될까요? 일단 요 위치, 지금 써있는 위치부터 읽어주면 돼요. 45.50에다가 그 옆에 한 칸이 얼마라 그랬어요? 0.125 단위니까 45. 얼마? 625 다이옵터가 되고요. 거기서 또 옆으로 한 칸이네요. 그죠? 옆으로 한 칸이니까 여기다 0.125를 더하면 45.7, 어떻게 됐어? 750 다이옵터가 됩니다. 따라서 수직경선 방향의 굴절력은 45.750 다이옵터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케라토미터 각막 곡률계 평가를 할 때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이, 사실 이 밀리미터 단위는 잘 안 틀려요. 그냥 좌측에서 우측으로만 이렇게 수치 읽어주면 되거든요. 근데 다이옵터 단위는 우측에서 좌측으로 읽어줘야 하는데 요 하나의 눈금 단위가 0.125 단위니까 이게 아주 골 때려요. 그죠? 우리가 보통 0.25 다이옵터 단위는 익숙하잖아요. 025, 050, 075, 1.0 이건 익숙한데 요거의 반 단위라는 거예요. 0.25 단위의 반 단위, 더 정밀하게 측정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0.125 단위. 요 다음은 얼마예요? 0.250, 맞죠? 0.25 단위. 근데 또 하나 더는 0.375. 근데 한 칸 더는 0.50. 우리가 보통 025, 050 익숙한데 그 사이사이가 있잖아요. 그 다음은 0.625. 또 그 다음에 하나 더는요. 0.750.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칸 더 가면 얼마이겠어요? 0. 얼마? 여기다가 0.125를 더하면 875가 되고요.
그 다음이 이제 1.000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 굴절력의 단위는 사실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근데 실습평가를 하면서 몇 명 검사해보면 알 수 있어요. 요 밀리미터 단위는 좌측에서 우측으로, 다이옵터 단위는 우측에서 좌측으로 읽어준다는 거. 당연히 이건 반대 개념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각막의 곡률 반경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또 만곡도는 높아지는 반비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읽는 방향은 달라지고, 밀리미터 단위는 하나의 눈금 단위가 0.01mm 단위고, 다이옵터 단위는 0.125 단위라는 걸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이제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아, 이 사람의 곡률 반경이 이렇습니다 라고 평가를 해줘야 하니까요. 뒤쪽에 혹시 나오나? 아, 여기서 다시 설명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 넘어갈게요. 어찌됐든, 자, 첫 번째 봐줘야 될 건 뭐냐면, 여기 주황색 부분 표시가 버티컬이고요. 요 검은색 위치가 호리지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얘기해 주면 돼요. 여기가 밀리미터 단위로 얼마라 그랬죠? 7.46mm라 그랬죠? 이 곡률 반경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곡률 반경 측정한 방향은 수직, 여기 주황색 부분을 읽어주면 얼마? 130도네요. 그죠? 130도 방향의 곡률 반경은 7.46. 또 하나는 또 수평 방향은 몇이 측정됐죠? 얘도 7.46이죠. 7.46mm는 방향은 뭐 이거 그냥 곱하기 뭐 이렇게 표시해 줘도 돼요. 몇 도입니까? 여기 40도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수직경선이 됐던 수평경선이 됐던 하나의 축방향만 하면 거기에 90도를 더하거나 빼면 반대쪽 경선 방향의 그런 그 각도가 된다. 뭐 이런 것들은 다 알잖아요. 강주경선과 약주경선은 어떤 방향이든 90도 관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그러면 검사를 한번 요약을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시도 조정이라는 걸 한 후에, 자, 보세요. A, 중앙에 있는 마이어 이미지가 두 개로 분리되어 있는 걸 조이스틱을 이용해서 캐러토미터를 앞, 뒤, 좌우 또는 상하로 움직여서 B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이미지로 만들어주는 것이 1단계. 시도 조정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몸통을,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몸통을 회전시켜서 처음에 이게 산한시가 없는 경우는 이렇게 나란히가 돼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조금씩은 어느 정도는 산한시를 가지고 있는 경향이 좀 많아서 일부러 얘를 이렇게 몸통을 회전시킨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요 전 단계, 중간 단계가 하나 있겠죠. 그럼 마이어 이미지가 이렇게 있을 거고요. 빼기 표시가 이렇게 어긋나 있겠죠. 그 상태에서 다시 몸통을 원위치로 쭉쭉쭉쭉쭉 돌리다가 이와 같이 요 빼기 표시가 이렇게 나란하게 되도록 일치시켜준 상태에서 수직경선 회전 핸들을 돌려서, 측정 핸들을 돌려서 얘를 빼기 표시를 하나로 만들어주고, 아, 근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 캐러토미터에 따라서 요 수직 방향이 더하기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이 수직 방향이 빼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캐러토미터는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마이어 이미지의 방향이라거나 모양 같은 거는 조금 차이는 있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봐도 이게 더하기로 바뀌었다고 해도 이 방향이 수직 방향이잖아요. 그러면 두 개의 측정 핸들 중에서 수직 방향 핸들 조그만 거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더 작은 걸 돌려주어서 수직 방향을 맞추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주면 되죠? 지금 C가 이쪽이네요. 얘는 수평 방향을 먼저 맞추고 수직 방향을 맞췄네요. 요대로 설명을 하면 이렇게 돼요. B 다음에 얘는 수직 방향을 수평 방향을 먼저 맞춰줬네요. 그죠? 수평 방향 측정 핸들을 돌려서 수평 방향 일치, 그 다음에 수직 방향 일치 시켜주면 the end, 검사가 끝이 났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요거 중간 단계에 있다는 거 알아두고요. 만약에 이 측정, 그러니까 몸통을 회전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빼기 표시와 더하기 표시가 어긋나 있다면 얘는 산한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내가 몸통을 회전시키지 않고 똑바로 놓은 상태에서, 90도, 180도에 놓은 상태에서 마이어 이미지를 봤는데 지금 화면과 같이, 화면 좌측 상단 같이 이렇게 보여지면 얘는 산한시가 있다라고 보면 되고, 이 수직 상태에서 몸통을 조금씩 회전시켜서 얘를 어떻게 만들어줘요? 요것과 마찬가지로 나란히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좀 전에 설명된 걸 또 간략하게 요점 정리를 해놨죠.
중앙에 있는 마이어 이미지를 하나로 만들고 그 다음에 수직과 수평 방향의 마이어 이미지의 높낮이나 좌우의 위치를 정확하게 일치시키면 검사는 끝이 난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측정이 잘못되어 있는 상황이 있어요. 어떤 때 이런 검사가 좀 잘못되었나. 자, 보세요. 중앙에 있는 마이어 이미지가 하나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되면 얘네들을 일치시킨다고 한들 측정치가 정확할 수 없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 백 X 표시 잘못됐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마이어 이미지에 나타나는 위치가 나란히 있지 않고 얘가 약간 대각선으로 어긋나 있는 상태에서 얘네 수평 상태나 수직 상태를 맞춰 본들 정확하게 측정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요 잘못된 예시를 보고 이렇게 중앙에 있는 마이어 이미지를 하나로 만든다는 거, 그 후에 검사가 시작돼야 된다는 거 중요하고요. 두 번째, 이렇게 마이어 이미지가 대각선 방향으로 삐뚤어져 있으면 똑바로 이 몸통을 회전시켜서 똑바로 만든 상태에서 측정을 해야 합니다. 자,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그러면 이 수치를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자, 이렇게. 내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이렇게 방식으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90도 방향의 곡률 반경이 요래요. 180도 방향의 곡률 반경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곡률 반경, 90도 방향과 180도 방향이 이러한 곡률 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기록을 해주면 되겠고요. 아, 잠깐 앞으로 다시 가야 되겠네요. 요걸 설명하고 가는 게 좋겠네요. 자, 이렇게 수직 방향에서 읽어진 수치가 7.46mm라면 그 방향은 어디라고요? 그 방향은 수직 방향, 주황색이라 그랬죠? 130도. 그 다음에 수평 방향은 읽어진 수치가 7.46mm라면 그냥 이렇게 곱하기 표시해도 돼요. 위치가 얼마라고요? 각도가 40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강주경선의 방향, 약주경선의 방향, 또 그 방향에 해당되는 곡률 반경은 얼마인지도 또 바로 이렇게 표기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다시 뒤로 쭉 넘어가 봅니다. 자, 이번에 얘기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자, 화면을 봐봐요. 자, 그래서 90도 방향과 180도 방향에 이렇게 형성되는 이미지. 그래서 이쪽 방향이 90도 방향, 이쪽 방향이 180도 방향으로 마이어 이미지를 비춰서 일단은 각막의 곡률 반경을 측정하게 되는데, 자, 이것과 마찬가지로 만약에 산안시가 있다면 이 몸통을 회전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저반 렌즈를 통해서 바라볼 때는 세 개의 마이어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이걸 검사자의 입장이 아니라 그 피검사자의 각막에 비춰지는 모양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픽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럴 때 산안시가 있다면 당연히도 이 마이어 이미지의 방향이 90도 방향이 아니라 이렇게 회전된 상황이겠죠. 이런 상황이면 아, 이 사람이 산안시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또한 이렇게 마이어 이미지가 정확하게 동그란 원형이 되지 않고 그림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동그랗다면 어떤 걸 예측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은? 이 수평 방향이 더 폭이 좁네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수평 방향의 굴절력이 수직 방향보단 더 상대적으로 크다는 의미가 되겠죠. 왜냐하면 굴절력이 크다는 얘기는 더 많이 각막이 휘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감싸듯이 좁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수평폭이 수직폭보다 좁아지는 형태, 즉 이러한 형태로 피검사자의 눈에 마이어 이미지가 비춰졌다면 아, 이 사람은 도난시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자, 각막 난시가 있고요. against the rule 내가 얘기했죠? 요거 펜 모양을 좀 색깔을 바꿔야 되겠네요. AST against the rule astigmatism 도난시가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저반 렌즈를 통해서 보는 게 아니라 환자의 눈에 캐러토미터로 마이어 이미지를 전원을 켜서 비춰놓고 그 환자의 눈을 이렇게 관찰해서 마이어 이미지의 모양을 보고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길쭉한 형태로 마이어 이미지가 보여지면 아, 이 사람 도난시 있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어떤 물음을 오럴 테스트가 됐던 실습 평가를 할 때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이렇게 생긴 이미지를 보여주고 자, 어떤 난시이겠어요? 라고 얘기하면
against the rule astigmatism. 도난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눈이 각막의 상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고요. 도난시, 직난시는 없나요? 아, 내가 직난시는 얘기를 안 넣었네요. 그러면 내가 직접 그림을 통해서 보여줄게요. 자, 만약에 직난시가 있는 경우에는 자, 펜 색깔을 흰색으로 바꾸고 여기다 그냥 한번 그려볼게요. 직난시가 있다면 각막에 이런 식으로 수직 방향이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눌린 형태의 마이어 이미지가 비춰지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형태로 마이어 이미지가 비춰진다면 어떤 난시죠? with the rule astigmatism. 바로 직난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단순히 이 사람의 각막의 곡률 반경을 측정하는 데만 집중하지 말고 실제로 환자의 눈에 비추어진 마이어 이미지를 통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난시의 어떤 방향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미리 예측할 수 있게 되고요. 당연히도 산난시가 있으면 얘가 이런 식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기울어진 형태로 이렇게 마이어 이미지가 보여질 거고요. 이쪽 방향이 바로 강주 경선의 방향이 되겠다라고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수업은 다 끝났고요. 여기부터는 여러분들이 뭐 들어도 상관없고 안 들어도 상관없는 얘기긴 한데, 자, 여기는 투 포지션 캐러토미터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건 참고예요. 자발 슈어츠 캐러토미터라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나도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봤나? 아니, 어쨌든 나도 거의 본 적 없고 조작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더라라는 것만 알아두면 좋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안경사 국가시험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거든요. 한 방향에서 두 경선의 굴절력을 모두 측정할 수 있는 캐러토미터의 종류는 그럼 뭐예요? 원 포지션 캐러토미터. 가장 대표적인 게 바시룸 캐러토미터라거나 탑콘 캐러토미터가 있고요. 자발 슈어츠 캐러토미터 같은 경우는 강주경선 한번 측정하고요. 또 약주경선 한번 측정하고 이렇게 막 몸통을 회전시키면서 한 번 측정을 해야 합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생겨 있고요. 이렇게 이미지가 두 개의 이미지를 각막에 비추어서 각각 측정하게 되고요. 한 방향의 곡률 반경을 측정하고 나면 얘를 회전시켜서 또 다른 방향의 경선의 곡률 반경을 측정해서 투 포지션, 두 방향에서 각각 한 번씩 측정해서 각막 곡률 반경을 측정하는 그런 캐러토미터, 각막 곡률계다. 하지만 현대에는 잘 쓰이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는 알겠죠? 불편하잖아요. 두 번을 측정해야 되니까요. 지금 현대에 사용되고 있는 바슈룸의 캐러토미터라거나 타콘의 캐러토미터와 같이 원 포지션 캐러토미터는 그냥 한 군데에 딱 놓고요. 뭐 물론 회전시킬 수는 있지만 한 번 회전시켜서 동시에 두 개, 버티컬, 호리지널 두 개의 강주경선과 약주경선의 굴절력을, 곡률 반경을 한 번에 그 표시창에 표시해 주게 되죠. 자, 이래서 이제 검사 단계를 구분하게 되면 좀 전에 지금 설명한 투 포지션 캐러토미터에 대한 건데요. 얘는 뭐 별거 없어요. 그래서 두 개의 이미지를 하나로 이렇게 접촉시켜서 만나게 하면 검사가 끝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개의 비춰진 이미지가 처음엔 얘가 떨어져 있어요. 간격이. 얘를 측정 핸들을 돌려서 딱 하고 일치시키면 그때가 지금 그 측정 방향의 각막 곡률 반경이고요. 또 그 방향에서 90도 회전시켜서 또 요게 떨어져요. 마이어 이미지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거든요. 이미지가. 그러면 다시 측정 핸들을 돌려서 하나로 일치시키면 또 하나의 경선 방향의 곡률 반경을 측정하게 됩니다. 또 이때 너무 이렇게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약간 간격이 뜬 상태에서 측정하면 당연히 측정치에 오류를 발생시킬 수가 있겠죠. 또한 여기 보면 하나의 이미지의 중심과 하나의 이미지의 중심이 일치하지 않고 어긋나 있으면 안 돼. 어긋나 있으면 네. 그러면 이게 측정이 잘못됐다는 얘기겠죠. 지금 여기 두 개 선이 약간 좀 이렇게 어긋나 있잖아요. 그러면 측정이 잘못되었다. 또한 여기 보면 각도가 표시되어 있어서 그 각도 방향을 기록해주고 측정된 곡률 반경을 기록해주면 된다. 뭐 이거는 그냥 참고적으로만 알아두면 되고요. 여러분들 만날 일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밀리미터 단위와 다이옵터 단위의 굴절력과 밀리미터 단위의 곡률 반경을 측정할 수 있는데 어찌됐든 얘는 한 번에 측정되는 게 아니라 한 방향 한 번 측정하고 또 방향을 90도 바뀌어서 다른 방향을 측정해서 강주경선과 약주경선 그래서 두 방향, 투 포지션에서 각막 곡률 반경을 측정해야 하는 그런 캐러토미터고요. 자발 슈어츠 캐러토미터라고 합니다. 자, 기록하는 건 아까도 다 설명했으니까요. 이렇게 만약에 만곡도 단위로 표현한다고 하면 이렇게 42.00 하면 이게 틀리죠. 42.00 밀리미터일 수도 있고 다이옵터일 수도 있는데 단위를 안 붙여주면 안 되죠.
반드시 이렇게 다이옵터를 붙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골뱅이 표시하고 180도 경선 방향에 만곡도가 42.00 다이옵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여기도 45.00 다이옵터, 골뱅이 90 해주거나 또는 45.00 다이옵터 곱하기 90도 해주거나 또는 45.00 다이옵터 콤마 AX 90도 이렇게 표현해줘도 상관없습니다. 관계없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방식으로 쭉 기록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각막 곡률계를 어떤 순서와 절차에 따라서 검사를 하는지, 또 이러한 각막 곡률계의 종류, 또 활용법은 사실 이 전 시간에 더 많이 얘기했지만 결국은 이런 각막 곡률계를 이용해서 각막의 곡률 반경을 측정하고, 이를 통해서 안경사는 컨택 렌즈를 처방할 때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3주차 2차시 수업 내용, 또 더 나아가서 3주차 1차시 수업 내용을 종합적으로 학습했다면 이제 각막 곡률계를 다룰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은 갖추게 되었고요. 이러한 이론적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실제 대면 수업에서 실제 장비를 만져보고 또 여러 사람의 각막 곡률 반경을 측정해 보아서 이런 각막 곡률 반경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안경사로서의 역량을 기르기를 바라면서 3주차 2차시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추석 연휴일 텐데요. 연휴 기간에 아마 동영상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틈틈이 좀 놓치지 말고 봐요. 이거 한번 놓치면 이거 막 쌓이면 정말 수업 듣는 거 힘드니까요. 자, 이것으로 3주차 수업 마칠게요. 안녕.